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유부녀예요.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다른 유부녀들도 저처럼 결혼 생활이 힘든가 싶어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너무도 좋아했던 남자와 부부가 되어 앞으로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제 꿈은 깨져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워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한 번씩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때도 봤지만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은 몰랐어요. 워낙 꼿꼿하고 고상한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를 잡으려고 작정한 분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2대째 내려오는 강남 유명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말이 식당이지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 저리 가라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식당이었죠. 1대 사장님은 남편의 할머니세요. 할머님은 음식 장사는 여자들이 하는 거라며 무조건 대대로 며느리에게 가게를 물려주라고 하셨답니다. 그게 돌아가실 때 유일한 유언이었대요. 며느리로서 남의 집에 시집와 한 집안을 건사하는 게 너무도 힘든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자신이 이룬 식당을 앞으로 평생 고생할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게 시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뭐든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니 나가서 다른 일을 찾으라고 하셨답니다. 저도 그 신념은 굉장히 멋있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당을 물려받아야 할 며느리가 바로 저라는 거죠. 저는 결혼 전까지 전혀 모르고 시집을 왔어요. 남편도 일절 그런 얘기는 하질 않았거든요.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는 저더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으로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요식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건 물론이고 관심도 없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다짜고짜 호통을 치셨어요. 새아기, 네가 김칫국을 아주 제대로 마시는구나. 내가 언제 너더러 가게 물려준다고 했니? 나와서 일 가르쳐보고 네가 재능이 있으면 그때 돼서 생각해본다는 거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편이에요. 장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차라리 식당에서 설거지하라고 하면 하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일은 아르바이트라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하는 일은 대학 도서관 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제 적성에 딱 맞아요. 만약 이 일을 남편이 미리 말해줬다면 결혼을 고민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괜히 혼나고 와서 남편에게 따졌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결혼 전에 이야기 안 했냐고요. 그러자 남편도 적잖이 당황하며 애써 둘러댔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신 거야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물려주실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 근데 며느리가 자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준호도 결혼하면 재수씨 들어올 텐데 재수씨가 물려받을 수도 있지. 남편은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쓸데없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한 이야기가 아닌데 여기서 갑자기 있지도 않은 재수씨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거잖아. 자기도 내가 사사일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그거야 내가 잘 알지.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잘 말씀드릴게. 당신은 식당 일 전혀 관심 없다고. 저는 남편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시댁에서 남편의 말이 전혀 통하질 않았습니다. 시댁은 장남도 가장 연장자이신 시아버지도 다 소용없었어요. 모든 일은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식당이 할머니 댁에는 서초구 쪽에 있었어요. 지금보다 규모도 작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물려받으시고 나서 가게가 더 잘 된 겁니다. 전주가 친정이었던 시어머니의 손맛이 통한 거였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벌어들인 돈으로 강남에 땅을 사서 식당을 넓게 차린 거예요. 강남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아예 고급화 전략을 해서 더 입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강남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모임은 다 시어머니 식당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는 찍소리 못하세요. 그랬으니 남편 말은 아예 통할 리가 없었죠. 오히려 남편까지 시어머니에게 혼쭐이 나고 돌아왔습니다. 네가 결혼 좀 했다고 어미 앞에서 마누라 편을 들어? 그깟 학교에서 책이나 나르는 일이 뭐가 직업이라고 내 식당 일을 마다해. 명색이 우리 집안 맏며느리라는 애가 애초에 싹이 글러서야. 그걸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 나도 그런 정신 나간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식당에 발 붙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해. 저는 시작부터 시어머니의 미움을 독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는 돌아가신 할머니도 시어머니에게 꼼짝 못하셨다는데 이제 막 새 식구가 된 새파란 어린 며느리가 당신 말을 거역하니 미워도 너무 미우셨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사랑 좀 받겠다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인 자신도 있는데 왜 꼭 며느리에게 물려주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더러 어른들이 다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일인데 이상한 고집을 피운다고 하더군요. 이해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식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만 배우면 그 큰 한정식당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꿈은 꿈속에서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다른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는 대신 자유를 얻은 저는 무난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섭기는 했지만 워낙 식당 일이 바빠서 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동서예요. 제가 결혼하고 몇 년 후 시동생이 결혼했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집안에 들어온 새 식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처음부터 저와 잘 지낼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해서 저와 남편도 준비하고 시댁에 갔는데요. 저희 시댁은 집에 행사가 있으면 항상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해요. 시어머니께서 가게를 비우면 큰일이 나는 줄 아셔서 일체 다른 식당이나 심지어 집에서도 잘 만나질 않거든요. 명절도 명절 당일 하루만 쉬시고 전후로는 다 식당에 나가십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가족들은 아예 묻지도 않고 곧장 식당으로 가죠. 식구들은 먼저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밖에 비가 오는 것 같길래 제가 식당 안에 있던 우산 빗물 터는 기계를 가게 앞에 내놓으러 나갔어요. 그때 마침 주차하고 있는 시동생 차가 보이더군요. 저는 시동생과 결혼할 아가씨가 궁금해서 먼저 현관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석에서 화려하게 생긴 아가씨가 내렸어요. 저는 먼저 제 소개를 하려고 밝게 웃으며 예비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동서가 제 손에 우산을 툭 건네주더군요. 지금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것 좀 털어줘요. 아, 갑자기 왜 비가 오고 난리야. 제일 아끼는 애 에르메스 비 쫄딱 맞겠네. 제가 말도 붙이기 전 동서는 들고 있던 가방을 품에 안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동서가 건넨 우산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황상 제가 식당 앞에 서서 웃고 있으니 저를 식당 직원으로 알아나 보더라고요. 시동생이 달려와서 인사하길래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는 애써 우산을 우산꽂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처음 만난 예비 동서의 행동이 황당하고 기가 차긴 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굳이 시동생이나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리 준비된 식당룸 안으로 들어가자 시동생이 예비 동서에게 저를 인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는 방금 현관에서 저를 마주쳐놓고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지 저를 향해 너무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품에 안은 가방이 그 정도로 걱정이 됐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관심은 에르메스 가방뿐이 아니더군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식당 하신다고 듣기는 했는데 이렇게 큰 식당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준호 씨한테 듣기로는 대대로 며느리한테만 식당을 물려주신다면서요? 그럼 저도 준호 씨랑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솔직했습니다. 진작 시동생에게 식당 이야기를 들었는지 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식당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동서를 유심히 관찰하시더니
연신 애교 있는 목소리로 식당에 관해 묻고 살갑게 구니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식당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회사 그만둘 생각도 없다고 하길래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식당 일 같은 건 시시해서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만 아가씨 생각은 좀 다른가 보네요? 저는 식당 일은 잘 모르고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고만 했지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시시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굳이 동서 앞에서 저에 대해 돌려가시더군요. 어머, 형님은 이렇게 큰 식당 욕심 안 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욕심나는데. 그럼 형님은 식당 물려받을 생각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싸. 그럼 어머니, 제가 준호 씨랑 결혼해서 이 식당 물려받을래요. 저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시어머니는 단번에 식당이 돈만 벌려고 하는 데가 아니다. 욕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니 식당에 들어와서 일만 잘하면 당연히 물려줄 거라고 하셨어요. 말투와 표정은 평소대로 무뚝뚝하셨지만 저도 며느리 생활 몇 년 했다고 바로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은근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일까요? 그때부터 유독 시어머니가 예비 동서를 보는 눈빛이나 행동이 달라지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챙기시는 느낌이었죠. 저도 시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맏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식당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단번에 거절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 지내온 시간이 더욱 긴데 아직 결혼도 안 한 동서에게 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은근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어머니에게 서운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더군요. 제가 동서를 얕잡아 봤어요. 동서는 마냥 밝고 통통 튀는 요즘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여우도 보통 여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식당 밖에서 일 때문에 통화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따라 나왔더군요. 그러더니 제게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제가 통화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통화를 끝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동서는 뜬금없이 무례한 질문을 던지더군요. 예비 형님, 직업이 도서관 산서라면서요? 사서면 도서관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이 바빠서 나와서 통화까지 하시나. 궁금해서 제가 몰래 들으러 왔어요. 왠지 시댁 식구들이랑 있기 불편해서 거짓말하고 나오신 것 같아서요. 저는 제 귀로 듣고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누가 저런 말을 사람 앞에 대놓고 하나요? 저도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요즘 아가씨들은 다 저렇게 당돌한가 싶더군요. 예비동서가 도서관 사서에 대해 선입견이 좀 있나 봐요. 나 사서로 일한 것만 10년이 넘어요. 거기다가 도서관 사서는 자격증도 취득해야 한다고요. 동서는 사서가 도서관에 앉아서 대출만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너무 기분이 상해서 미간을 확 구겼습니다. 기분 나쁜 티를 확 냈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가 보통이 아닌 게 제 말에도 비실비실 웃더군요. 그러더니 아예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 고귀하고 대단하신 대학 도서관 사서님이라서 이렇게 크고 멋진 식당에는 욕심을 안 내시는 거구나? 제가 몰라 뵀네요. 근데 형님, 제가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으로서 한 가지 조언 좀 드려도 될까요? 아무리 일에 대해 자부심이 높아도 가족 행사에 그런 차림에 그런 가방 너무 없어 보여요. 저는 아까 식당 앞에서 형님 보고 준호 씨 형수가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와 동서지간이 될지도 모르는 예비 동서는 반나절 잠깐 본 것만으로도 사람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직업에 굉장히 민감하고 차별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 옷차림이 별로라 당연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본 거였어요. 거기다가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한테는 우산도 툭 던지듯 건네도 되는 거고요. 저는 시동생이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데려왔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예비 동서에 대해 아느냐고 물으니 예비 동서가 시동생 친구의 지인인데 SNS로 시동생을 보고 소개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쫄랐다네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반했다네요. 저는 남편 앞이라 애써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동생이 한 번 보고 반할 정도의 외모는 아니에요. 대기업 과장이라 직업이야 좋지만 키도 작고 배도 나온 체형이라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사람마다 이상형은 다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는 만나면 만날수록 비호감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니 좋게 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예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유부 선배님들이라면 100% 공감하실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잠깐 놀러 갔는데 시동생이 저더러 해외 직구를 해봤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경험이 있어서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반가워하며 뭘 좀 시키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더군요. 알고 보니 예비 동서가 시동생에게 명품 구두를 사달라고 한 거였어요. 저도 처음엔 결혼식 날 신을 구두라도 사나 싶어 봤는데 그것도 아니더군요. 그냥 예비 동서가 평소에 신을 구두를 시동생에게 사달라고 한 거였어요. 구두가 도대체 뭐로 만들었는지 250만 원이나 하더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시동생을 말렸습니다. 무슨 날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구두를 뭐하러 사주냐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을 구두라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하다고요. 우리 이슬이가 지금은 장인어른 공장에서 일하는데 원래는 모델과 나왔어요. 근데 그 모델과 친구들한테 청첩장 주러 갈 때 꼭 이런 구두가 필요하다잖아요. 대학 때도 친구들만 모델로 데뷔하고 자기는 못해서 창피했었는데 지금도 다들 부잣집에 시집가고 모임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두르고 온대요. 그래서 구두만이라도 꼭 이거 신고 싶다는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제 보니 예비동서가 순진한 시동생을 아주 주물럭 요리를 하고 있더군요. 지금까지 사준 게 250만 원짜리 구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식당에서 봤던 에르메스 가방도 시동생이 사준 거랍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이도 아직 어린 아가씨가 남자친구한테 몇백만 원씩 하는 명품을 사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 싶어서요. 남편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바로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바로 시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예비 동서의 문제점이 명품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예비 동서는 결혼 준비하면서도 그 모델과 친구들과 내내 비교를 했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도 동서는 무조건 강남에 살고 싶다고 했어요. 본인 친구들이 다 강남에 산다고요. 내 모델과 동기 시댁이 강남에 되게 유명한 웨딩홀 한다고 말했었지? 걔는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부터 신혼생활 시작했다니까. 우리 자기 어머니도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한정식집 하는데 비슷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아? 우리 어머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사치하는 분 아니야. 형 결혼할 때도 20평대 해주셨는데 나 결혼한다고 갑자기 강남에 50평대는 말도 안 되지. 시동생이 동서에게 충분히 알아듣게 이야기했는데도 동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처럼 대단한 사업가가 집 사는 거 가지고 사치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돼? 집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그 촌스러운 자기 형수랑 같아? 그 형수는 30 넘어서 결혼했고 나는 20대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 나 정도면 당연히 결혼하면서 그 정도는 받아야지. 이미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남편은 예비 동서에 대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나 보더군요. 시동생은 예비 동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어서 철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결혼해 살다 보면 자연스레 달라질 테니 좀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로 시부모님은 동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창 결혼 준비 중이라 바쁜 줄은 알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따로 불렀다. 이슬이, 너 내 아들 돈 보고 만나니? 시어머니는 원래 말을 돌려서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예비 동서의 행동에 다들 걱정하니 아예 대놓고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이목구비도 또렷하시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시어머니가 바라보기만 해도 앞에 사람은 긴장하게 돼요. 역시나 그 여우 같은 동서도 시어머니의 카리스마에 바짝 긴장해서는 눈이 휘둥그레져 말을 못하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사달라는 둥 몇백만 원씩 하는 가방이며 구두를 왜 사달라고 하니? 너 나 처음 봤을 때도 내 식당 달라고 했지? 난 절대 너처럼 남한테 바라기만 하는 애한테 내 식당 줄 생각 없다. 저는 은근 속이 시원했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동서가 결혼 전에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시집을 와야 제가 그나마 편할 테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생각보다 더 교묘하게 못돼 먹었더군요.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툭 쳤어요. 몸을 돌리니 예비동서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눈을 바짝 치켜뜨더니 흘겨보고 있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대뜸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이 내가 오빠한테 구두 사달라고 한 거 아주버님한테 꼰질렀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한테 이야기해서 저만 깨졌잖아요. 형님이 뭔데 우리 사이를 방해해요? 형님이 뭘 모르시나 본데 남자는 여자가 좋으면 몇백만 원짜리 구두가 아니라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도 사줄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예비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혼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동서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누가 봐도 동서가 잘못한 일이야. 내가 엄연히 동서보다 윗사람인데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윗사람이면 윗사람처럼 굴고 말하세요. 괜히 내가 젊고 예쁘니까 샘나서 이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두고 봐요. 내가 결혼하면 형님 이 집에서 찬밥으로 만들어버릴 거니까. 동서는 자기 성격처럼 유치한 선전포고를 하고는 주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저는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서는 저를 연적으로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번 생신은 집에서 하자고 하셨습니다. 자꾸 식당에서 가족들이 모여 행사를 하다 보니 직원들이 우리 집안 행사를 챙기느라 다른 손님들께 소홀해지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가족들 행사는 모두 다 집에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식당 일에 진심이세요. 어떻게 하면 식당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번 생신이 다른 건 장소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한정식집 사장이지만 매일 너무 똑같은 것만 보고 똑같은 것만 먹으면서 살다 보니 이제 좀 물리네. 이번에는 우리 며느리들 실력 좀 보자. 이번에 생일은 둘이 한번 상 좀 차려줘라. 시어머니는 명절날도 식당에 나가시다 보니 가족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저나 동서가 시댁에서 음식할 일이 전혀 없기는 했죠. 그래서 이 김에 저와 동서의 실력을 좀 보시겠다며 선물 같은 거는 필요 없고 둘이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뭔가 해달라고 하신 거라 잘 해내고 싶었어요.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달리 동서는 식당 일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호시탐탐 시어머니께서 자신을 언제 식당으로 불러주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해서 식당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참인 것 같더라고요. 저와 동서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둘이 만나 시어머니의 생신상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이제 한정식은 좀 물린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드셔보지 않았을 만한 한식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형님은 취향만 촌스러운 게 아니라 사고방식도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요. 어머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한정식은 물렸다고. 무조건 고급스러운 양식으로 가야죠. 제가 엄청 좋은 한우 스테이크 구해올 테니까 형님은 그냥 샐러드나 좀 준비하세요. 어머님이 한정식이 물리신다고 한 건 항상 똑같은 것만 드셔서 지루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 동서는 어머님이 한정식에 얼마나 진심인지 몰라서 그래? 분명 우리가 새로운 걸 찾아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아이고, 누가 보면 한식 대첩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어차피 형님이랑 제가 마음이 맞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럼 그냥 각자 해요. 저는 스테이크랑 샐러드 준비할 테니까 나머지는 형님이 새로운 걸 찾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동서는 제 생각이 틀렸다며 시간 낭비라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이 훌륭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변에 아는 분에게 조언도 받고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봤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동서는 정말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때깔부터 다른 스테이크 덩어리를 구해왔더라고요. 저는 그 두꺼운 고기를 집에서 어떻게 구울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아예 유명 요리사를 불렀더라고요. 고기 잘 굽기로 유명한 사람으로요. 제가 음식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요리사는 시댁 정원에서 고기와 해산물을 쇼까지 버리며 굽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서와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니 신경 쓸 일은 아니었지만 은근 견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저대로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동서가 아니었죠.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님이 안 드셔보신 한정식 어쩌고 하시더니만 결국 이런 거나 준비하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신 거예요? 볼품도 없고 이게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아유, 형님 때문에 괜히 저까지 어머니한테 할 소리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평소 같으면 동서 말에 저도 욱했을 텐데
그날은 저도 긴장해서인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제가 차린 음식이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동서가 데려온 유명 요리사가 차린 음식이 휘황찬란하게 차려져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내놓은 음식에만 관심을 보였어요. 사실 제가 차린 음식은 경주에 사는 제 친구가 알려준 식당에서 고안한 거예요. 요즘 경주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여행을 오다 보니 현대식과 한정식을 합쳐서 만든 메뉴들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만들어 봤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음식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이건 연근이랑 잡채 넣어서 스파게티처럼 만든 거니? 어머, 이건 또 뭐야? 나물 올려서 만든 피자? 어쩜 그네, 네가 이런 생각을 다 했니? 나 이런 한식은 처음 본다. 시어머니는 유명 셰프가 만든 스테이크에는 눈길조차 주질 않으셨어요. 오로지 제가 만든 음식과 제가 어디서 보고 참고했는지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셨죠.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새로 세우고 계신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2호점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2호점은 1호점과 뭔가 많이 다른 특색을 가진 식당으로 만들고 싶어서 고민 중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든 음식을 보고 아이디어가 마구 솟았더랍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강남에서 고가 한정식을 팔아왔지만 2호점은 무조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동네에 터를 잡고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는 특색 있는 한정식집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였습니다. 그네, 네가 이런 재주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중에 식당 직원들이랑 2호점 회의할 때 한번 식당에 나와. 너한테 조언을 좀 받아야겠어. 저는 제가 의도했던 상황이 아니라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가 평소 드시던 음식이 질렸다고 하셔서 단순히 새로운 걸 드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에 그런 건데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으로 혼나게 된 건 제가 아니라 동서였어요. 내가 한식당 사장인데 내 생일에 유명한 양식 요리사를 집에 불러들인다는 게 말이 되니? 이게 소문이라도 나봐. 강남에서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다 내 식당 다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알고 보니 비싼 양식 좋아한다고들 할 거 아니야? 둘째, 너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니? 그리고 이 소고기는 또 뭐야? 뭘 이렇게 비싼 고기를 샀어?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들었어요. 상황 파악을 너무 못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고소하면서도 겉으로 애써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동서도 시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그런데 애꿎은 똥물이 제게 튀었습니다. 동서는 괜히 저더러 또 시비를 걸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 식당에 관심도 없다더니만 형님 저한테 일부러 거짓말한 거죠? 사실은 형님도 어머니 식당에 욕심나서 물려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동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식당을 물려받고 싶어서 사력을 다해 메뉴를 만들어낸 줄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냐고요. 동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나는 시어머니 식당 물려받을 생각 추워도 없어. 그리고 동서가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어머님이 알아서 동서한테 물려주시겠지. 뭐가 걱정이야. 아, 짜증나. 도대체 내가 왜 저런 촌스러운 아줌마보다 못하다는 거야? 나한테는 식당에 나오라는 말도 안 하고. 동서는 자기 분을 못 이겨 소리를 마구 지르며 쌩떼를 썼습니다. 동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어머니 식당에 들어가 일하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동서에게는 아직 말도 안 꺼내셨나 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왜 동서에게 식당에 나오라는 말을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동서는 전혀 모르겠나 봐요. 시어머니가 식당을 한 게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으셨겠어요. 사람 딱 보면 어떤지 아시겠죠. 사실 동서가 친정아버지가 하는 공장에 나가 격리 일을 하기는 하지만 가만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친정아버지 카드를 쓰며 고가의 물건을 사고 출근도 잘 안 해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아무리 자기 아버지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일도 안 하고 돈만 가져다 쓰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선뜻 동서더러 식당에 나오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동서는 그때부터 오히려 더 똥줄이 타는지 시어머니의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아주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티나게 여우짓을 해댔어요.
동서는 공장 일은 어쩌고 툭하면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곁눈질로 일도 배우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저도 그런 점은 높이 사요. 저야 식당 일에 관심이 없으니 동서가 시어머니의 식당을 물려받아주면 저야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동서는 예상을 참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식당에 갈 일이 있었어요. 생신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2호점 일로 회의에 참석하라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거든요. 저는 정말 연락이 올 줄 몰랐는데 진짜로 연락이 와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정말 제가 가도 되는 자리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회의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있더군요. 저도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회생활하며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시어머니의 카리스마가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야 뭐 아는 게 없으니 제가 생신상 차릴 때 참고했던 지방의 한정식들 위주로 참고하시라고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2호점을 내려고 생각하신 동네 임대료가 예상보다 비싼가 보더군요. 젊은이들을 상대로 할 예정이라 인테리어나 홍보 비용도 꽤 들고요. 시어머니는 예산으로 잡은 금액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니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있어봐야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저는 슬쩍 회의 자리를 나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분명 동서의 목소리였어요. 아빠, 내가 무조건 시어머니한테 말해볼 테니까 아빠는 준비만 제대로 하고 있어. 이것만 성사되면 아빠 대박 나는 거야. 이거 잘 되면 나 강남에 집 사주기로 한 거 잊으면 안 된다? 동서는 또 무슨 꿍꿍이인지 친정아버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서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얼른 나와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음 안건이 동서의 통화 내용과 연관이 있더군요. 동서가 매일같이 시어머니 식당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시어머니가 할머니 때부터 만들어 오신 비법 고추장이 있었어요. 그 고추장이 유명해서 식당이 덩달아 잘 된 거죠. 그런데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그 고추장을 판매용으로 만들어 팔자는 제안을 했더군요. 동서 친정아버지 공장에서 만들면 된다고요. 시어머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고추장을 그렇게 대중화되어 팔아버리면 당신네 식당의 고유한 맛을 좋아해서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좋아할까 싶어 걱정하시는 것 같더군요. 동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님, 2호점 내신다면서요? 고추장 팔아서 번 돈으로 2호점 내면 일석이조잖아요.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도 트렌디하게 가야죠. 여우 같은 동서는 시어머니가 2호점 비용 문제를 고민하는 걸 바로 알고서는 그 부분을 공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업가이시니 당연히 넘어갔고요. 시판 고추장을 만들기 위한 공장도 동서 친정아버지 공장이 있으니 일사천리로 척척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동서의 잔머리에 놀랐습니다. 확실히 저보다는 사업은 잘할 것 같더군요. 그러던 중에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 때와는 달리 우울증이 비슷하게 오더군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몸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일도 많아 제대로 쉬지를 못하다 보니 얼굴이 반쪽이 돼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봐주시러 친정어머니께서 아침마다 집에 오시는데 저를 볼 때마다 걱정이 많으셨어요. 일보다는 쉬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하셨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몰골이 옆에서 보기 안쓰러웠는지 일 좀 줄이고 시간을 내서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더군요. 옆에서 들으시던 친정어머니께서 애들 걱정은 말고 오랜만에 남편이랑 오붓하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많이 안 좋아 보이기는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시며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딱 그 꼴이더라고요. 사람이 쉬면서 일도 해야 더 능률이 오르는 건데 제 욕심에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여행인가 싶어 가지 말자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린애 둘을 매일 친정어머니께 맡기는 것도 죄송했는데 저 좀 쉬겠다고 친정어머니를 또 힘들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신 친정어머니는 저에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쉬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애들 한창 클 때는 너희들이 놀러갈 정신도 없고 그때는 엄마도 늙어서 애들 못 봐. 차라리 엄마가 한 살이라도 어려서 도와줄 수 있을 때 다녀와.
친정어머니는 모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며 꼭 다녀오라고 했어요. 저는 친정어머니의 배려에 울컥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너무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여러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 못 갔던 미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 이후에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더라고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기만 하는데도 저와 남편은 신이 났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가겠다고 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 좋은 기분을 초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긴 누구겠어요. 바로 제 동서입니다. 저와 남편이 여행 준비로 한창 바쁘던 와중에 동서와 시동생이 새로 이사를 했어요. 동서가 노래를 부르던 대로 강남에 입성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 비법 소스를 판매용으로 친정 공장에서 소스를 만들어 팔더니만 돈 좀 벌었는지 50평대까지는 아니어도 강남에 휘황찬란한 집을 샀더라고요. 그전에도 만나기만 하면 친정 부모님이 대박났다고 잘난 척을 무지하더니만 많이 벌기는 했나 보더군요. 저야 동서네 집에 가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서인데 손윗사람으로서 가서 축하는 해줘야죠. 거기다가 웬일로 시어머니까지 오신다고 해서 온 식구가 총출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식당 일에 큰 공을 세워서인지 예뻐하시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우리 둘째는 일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못하는 게 없네. 집도 너무 예쁘게 꾸몄다. 역시 센스가 있어서 그런가? 암튼 제주꾼이야 제주꾼. 시어머니 말대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이 싹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하더군요. 저도 동서에게 뭔가 이야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언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아주 기고만장해서는 또 잘난 척을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소스 덕분에 아버지 공장도 대박났다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선물로 이사할 때 인테리어 싹 새로 해주신 거 있죠? 요즘은 돈만 주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아예 소품까지 다 세팅해주더라고요. 역시 돈만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동서가 신나서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꾸 배알이 꼬이더군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섭고 동서는 불편하고 도망가고만 싶었습니다. 동서가 출장 뷔페까지 불러서 거실에 준비해놓고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를 낳고 아직 체력이 돌아오질 않은 상태라 영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일만 조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제 곁에 다가온 동서가 또 시비를 걸더군요. 형님, 둘째 낳고 많이 힘드셨나 봐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아휴, 근데 살 빠지니까 어휴, 10년은 더 늙어 보여요. 이러다가 아주버님보다 누나로 보이겠어요. 좀 드세요. 동서는 멋대로 제 접시에 음식을 마구 담았습니다. 저는 순간 짜증이 나서 그만 담으라고 동서의 손을 툭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들고 있던 점씨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냐며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가 불쌍한 표정을 짓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는 형님이 애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살이 많이 빠지셨길래 걱정돼서 음식 좀 담아드린 건데 형님이 싫다면서 제 그릇을 쳐버렸어요. 동서는 한순간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데 달인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요즘 진영이 엄마가 일도 많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요. 오늘도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도 재수씨 축하하고 싶다고 해서 온 거였고요. 남편 말에 시아버지께서 걱정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우리 큰며느리 둘째 낳고 회복이 더디다고 하더니만 어디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줘야겠구만. 너 여행 다녀오면 나랑 한의원 가서 진맥 좀 받아보자. 그래도 시댁에서 저를 챙겨주시는 건 항상 시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괜찮다고 요즘 몸이 많이 처져서 힘들었는데 다음 주에 여행 다녀오면 많이 좋아질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는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게 보내다 오라며 용돈까지 주셨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제가 시아버지에게 잠깐 관심 좀 받는 게 셈이 났나 봐요. 식사가 끝날 때쯤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슬쩍 제 곁에 오더군요. 사실 동서가 저에게 궁금해하는 거야 뻔했습니다. 아까 시아버지의 대화를 들었으니 아마 제가 어디로 여행 가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저는 동서에게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봐주기로 해서 미국으로 2주 정도 다녀올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동서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틔웠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형님이 미국에 간다고요? 헐, 집이라도 팔아서 가시게요? 동서는 항상 저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해도 아주 개무시했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호구라서 동서의 만행들을 다 참아준 게 아니에요. 한 집안의 며느리라고는 달랑 둘인데 괜한 분란 만들어봐야 어른들 보시기 좋지 않으니 큰 며느리로서 참고 인내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더군요. 이 재수없는 졸부년에게 참교육을 시켜줘야겠어요. 저는 잔뜩 성질이 난 얼굴로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켰어요. 그리고 제 은행 잔고를 열어 동서 눈앞에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눈을 질끈 감으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동서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졸부년 주제에 깝치지 말고 뒤지기 싫으면 눈 똑바로 뜨고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동서는 제가 때린 볼을 부여잡으며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한 번 더 동서에게 들이댔어요. 그러자 그제야 핸드폰 화면을 확인한 동서가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다시 한번 보더군요. 그러더니 뒤에 붙은 0을 세웠어요. 무식한 년. 이 정도도 큰 돈은 본 적 없어서 살 줄도 모르나 보지? 통장에 있는 현금만 자그마치 20억이다 이년아. 네가 감히 날 무시해? 그랬습니다. 제 통장에는 순수 현금만 20억이 넘게 있어요. 사실 제가 도서관 사서로 지내면서 그냥 도서관에만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쓴 시나리오가 50편이 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쓴 시나리오가 하나둘 팔리기 시작하더니 팔린 작품 중 하나가 대박이 났어요. 그 이후로는 몸값이 훌쩍 올라 원래 봤던 시나리오 가격이 5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사서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집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쓴 시나리오 집이 책으로도 나와 수입이 꽤 쏠쏠했습니다. 더군다나 제 재산은 통장에 남은 잔고만이 아니에요. 제 아이들을 봐주시는 친정어머니께 감사해서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집 근처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사서 1층에 세를 주고 3층에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시댁에서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제가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통장에 20억을 그대로 둔 것도 그 때문이고요. 아무리 아이를 봐주신다고 해도 같은 부모인데 친정어머님께만 잘해드릴 수는 없죠. 평소 시어머니의 꿈인 2호점을 만들게 되면 그때 투자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되면 바로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이따위로 나오니 더는 못 참겠더군요. 결국은 이렇게 제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뺨을 날린 그날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불러 지금까지 동서가 제게 저지른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웬만한 일들은 알고 계셨지만 저는 아예 선전포고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저 동서처럼 정신 나간 애랑은 더는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요. 동서가 저한테 제대로 된 사과하고 용서 구할 때까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과 제 계획에 대해 알게 되신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보셨어요. 나도 나름 사업한다는 사람이라 시야가 넓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시야가 좁은 사람인지 알았다. 네가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책임자면 식당에 앉아서 일일이 다 간섭하고 참견해야 한 줄만 알았는데 내가 틀렸다. 시어머니의 꿈이었던 2호점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30억을 모아 시어머니 식당 2호점에 투자를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가게를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식당 내에 가장 중요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말이 거창하게 투자자지 사실 시어머니의 사업을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시고 굳건하신데 꼭 며느리들한테 물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어머님이 이 식당에 가장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업하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통했는지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동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요즘 매일같이 가게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집에 눈두장을 찍으러 옵니다. 제가 많이 마른 게 걱정된다면서 몸에 좋다는 건 다 가져와요. 이거 제가 형님 주려고 진짜 어렵게 구한 거예요. 이게 기력 회복에 그렇게 좋은 중국의 명차래요. 꼭 드셔보세요. 무릎만 안 꿇었지 사과는 수도 없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동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식당은 절대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동서는 집에 왔다가 돌아갈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잘 좀 말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 대주주 형님이 말만 잘해주시면 어머님이 저한테 2호점이라도 맡기지 않으실까요? 형님이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형님의 영원한 딸랑딸랑이가 돼드릴게요. 동서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간사해요. 저는 아예 대꾸도 안 합니다. 제가 쪼잔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동서와의 지난 일을 다 잊고 지낼 수 있을런지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유부 선배님들이 판단 좀 해주세요. 철딱선이 없는 된장녀 졸부 동서가 과연 개가천선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자세히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칠순의 나이가 되긴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산다는 것은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들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즘 그리 생각해야 겨우 위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무척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예전에 얼핏 제가 살아온 얘기를 미용실 아줌마들이랑 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기겁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인생만 주책 맞고 힘들 줄 알았다나요? 어머 세상에, 어째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니까 중마고우라고 알고 있었던 친구랑 남편이 도망을 갔다고?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건 처음이야. 당장 그거 머리채 안 잡고 뭐 했어? 그 두 인간들 제대로 살아있는 거야? 보통은 다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고달픈 이유 중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이 말처럼 저는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남편으로 인해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만 탓하기엔 인생을 잘못 살아온 저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어쩌다가 그런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친구 관계도 박살이 나고 남편까지 빼앗겼던 것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 기집애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요. 고향 친구인데다가 우리 언니들이랑도 잘 알았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와서 같이 울어주던 애였거든요. 저는 정말 얘만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얘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순아,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혼자 남은 엄마도 불쌍하고 나는 진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어떡해. 이렇게 엉엉 울던 저를 머리를 연신 쓸어주면서 다독여주던 게 그 정순이란 애였어요. 연정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고 니네 엄마랑 언니들도 있잖아. 뭘 그렇게 겁내고 걱정해.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우리 살아가자. 늘 뭔가 대담한 면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 강하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애였어요. 생활력도 있는 편이라 제각 서울 올라와서 자리도 먼저 잡고 아는 사람들도 무척 많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찌저찌 소개를 받고 결혼을 할 때도 축하해주러 왔었고 그때는 얘 같지 않게 저를 부러워하더군요. 그쯤에 저는 왜 얘가 제 남편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연정아, 결혼 정말 축하해. 네 서방 아주 번듯하니 잘생기고 멋지다. 나도 너처럼 엄마랑 가족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시집도 보내주고 온 집안이 나섰을 거야.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서 혼자 몸으로 시집도 가고 어쩌고 하기가 힘들어. 챙겨야 될 동생도 있고 말이야. 진짜 진심으로 네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해오는 친구가 한편으론 안쓰러워 얼른 친구도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길 바랬어요. 이후에 제가 큰딸을 낳았을 때도 연이어 둘째 딸을 낳고 또 지나 아들을 낳았을 때도 친구는 꾸준히 저에게 음식을 해오고 챙겨주었답니다. 심지어 그쯤에는 얘 역시 결혼을 했어요. 아주 입술이 두툼직하고 얼굴이 투박한 덩치가 큰 어부 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답니다. 돈도 좀 있고 배를 타는 사람이라 그런지 여유가 있었어요. 순식간에 부잣집 마나님이 되어서는 차도 좋은 것을 타고 오고 우리 애들한테도 좋은 선물을 사왔어요. 이때 우리 엄마며 언니들도 혀를 내두르며 놀랬었고요. 야, 여자 팔자가 괜히 뒤움박 팔자라는 게 아니야. 저렇게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인생 금방 뒤집어지는 거라니까. 연정이 진짜 인생 한번 잘 풀린다. 이제 동생들도 다 먹여 살리고 잘 살겠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터라 친구가 참 잘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창 새 아이들과 뒤치다거리느라 정신이 없을 즈음 친구가 울면서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어요. 눈 한쪽이 시퍼래가지고 고운 얼굴이 엉망이 되어서 문을 여는데 정말 기절초풍하겠더군요.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이래, 정순아? 연정아, 나 살기 싫다. 나 이렇게 살아. 나 어떡하니? 정순이는 완전히 무너져가는 얼굴로 저에게 폭 안겼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당시에 저는 친정엄마가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주고 계셨는데 정순이가 안쓰럽다며 밥도 한 상 차려주시고 그렇게 며칠을 달래주면서 함께 있었답니다. 나중에야 자초지종을 듣고 비로소 정순이의 입장을 안타깝게 여기게 되었어요. 사실 진즉 묻고 싶었지만 정순이가 너무 민망하고 고통스러울까봐 못 묻고 있었거든요. 당시 우리 집 앞에 핀 봉선화 잎을 뜯어다가 같이 손에 물들여가면서 어릴 때 마냥 이런저런 추억을 얘기하다가 문득 털어놓더군요. 그 사람 여자가 있더라. 그러면서 나보고 금방 질렸대. 짐 싸가지고 나가래. 돈 얼마 던져주더니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더라. 내가 싫다고 매달렸더니 얼굴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 남자가 너무 무섭다, 연정아.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법 생활력이 강하고 인생에 자신 있어 보이던 애가 이렇게 작아진 걸 보고 마음이 참 안 좋더군요. 저도 몰래 엄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렇게 정순이를 우리 집에 얼마 더 있게 해주기로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의아스러워했지만 워낙 오랜 제 친구인 걸 아는 데다가 예전에도 몇 번 지방에서 올라와서 며칠 자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한 달 정도 우리 집에 같이 살다가 금방 자리 잡고 나가기로 했었어요. 사실 남편이야 낮 시간대에는 집에 없기도 하고 우리 친정 식구가 하나 더 들어온 걸로 여기는지 딱히 묻지 않더군요. 하지만 정순이가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된다며 살 곳을 찾았다고 나가던 날, 그날의 남편의 반응이 왜 그리 이상했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연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주정을 해대던 남편의 모습이며 터미널까지 애 업고 따라가겠다는 저를 한사코 마다하던 정순이의 모습, 왜 연관성이 있음을 그때는 몰랐을까요? 차라리 알 거면 아주 늦게 알던지 아니면 아예 빨리 알아챘으면 좋았을 텐데 정순이가 떠난 지 2주쯤 되었으려나요? 우리 막내 아들이 돌쯤 되던 무렵이었고 시어머니도 우리 집에 들린다 어쩐다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남편이 불쑥 저에게 털어놓아서 알게 될지 뭐예요. 이 인간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애틋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뽀글뽀글한 파마머리가 다 풀어지고 애셋을 몇 년 연달아 낳고 얼굴은 붓기가 아직도 안 빠지고 어딘가 부스스한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게 여겨졌던 것일까요? 술도 안 취해서 어떻게 맨정신으로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참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 말이야. 그 정순 씨 어디 갔는지 몰라? 당신 알잖아. 당신은 알지 않냐고, 어?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도 낸 사람 마냥 아주 다급하고 정신없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막내 아들을 낳을 무렵부터 심드렁하게 굴고 저한테 짜증을 많이 내고 무뚝뚝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그걸 그냥 그러려니 여기라 했거든요. 남자들은 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여자가 그렇게 연달아 애를 셋씩 낳고 나면 여자로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럴 때는 네가 너무 쪼아대지 말고 그냥 놔둬. 남자들은 그러다가 다 지들 아쉬우면 돌아오는 법이야. 여자가 너무 다급하게 쫓아다니면 도망간다고. 엄마의 말이 너무 얄밉고 억척스럽게 들렸지만 별 수 있나 싶었어요. 근데 남편의 당시 냉랭함은 이유가 다른 데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유가 그게 맞긴 한데 길이 이상한 데로 새버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대뜸 저에게 제 친구 정순이를 그리고 아주 애타게 찾는 거예요. 뭘요? 갑자기 정순이는 왜요? 정순이는 살 곳 찾았다고 가서 자리 잡고 다시 연락한다고 했어요. 근데 당신 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이때부터 눈이 벌게져서 뒤집히더니 갑자기 뭐라도 씌었는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저에게 마구 퍼붓더군요. 당신이 쫓아낸 거잖아. 당신이 정순 씨 나가라고 한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갑자기 왜 나가냐고. 횡설수설 이상한 말만 해대는 남편을 보며 제 안에는 도무지 상상하기 싫은 생각이, 그러나 아주 기분 나쁘게 조금씩 스며들며 확신이 드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해대는 소리나 반응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누군가를 연모하는 남자, 흡사 시집살이를 지켜 며느리를 쫓아낸 자기 어머니에게 따지는 남자처럼 저를 쪼아대는 것이었어요. 이날의 고루하고 질이 멸렬한 말꼬리 잡기와 싸움을 통해 결국 저는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남편 입으로 이렇게 불지 않았으면 스스로 전혀 알지 못했을 아주 둔한 여자였어요. 당시 애 셋 기저귀 빨고 집 치우고 살림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며칠을 넋이 나가 있기도 했거든요. 남편의 그런 미묘한 변화 따위 제가 알아차릴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정순이도 저에게 조금의 언질도 주지 않고 그냥 자취를 감춰버려서 얘가 많이 힘든가 보다 정도만 생각하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저렇게 바보같이 저 인간이 알아서 스스로 불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당신 정순이랑 그런 관계였어? 지금 그래서 정순이를 찾는 거야? 어머머, 미쳤나 봐. 이 인간이?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당신 그냥 안 둬. 하지만 저는 이때 너무 주제도 모르고 덤볐던 것일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때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우리 친정엄마가 그날따라 제 큰딸을 데리고 집에 가 계신 사이에 말이에요. 남편은 너무나 우습게도 제 고향 친구인 정순이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그걸 눈치챈 제가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대체 둘이 어떤 사이까지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남편에게 저는 역적보다 더한 원수였나 봅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를 몰아세웠고 흠씬 두들겨 맞은 저는 끝내 간신히 옆집에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어요. 젊다면 젊었던 새댁 시절 애 낳고 몸을 푼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는 너무 어이없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혼하는 것도 무섭고 쉽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알렸을 당시 엄마의 그 비통하고 끔찍해하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큰언니네 형부가 이 사실을 알고 대신해서 혼내주겠다는 것을 엄마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이서방 그만하게. 이러다 사위 둘 다 잃을 수는 없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그냥 놔두게. 마음은 내가 고맙게 받을 테니까 제발 나서지 말아주게. 부탁이야. 아마 엄마 딴에는 덩치도 크고 힘도 장사인 큰형부가 여차저차해서 우리 남편을 잘못 건드렸다간 사태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이 미어지는 건 엉망진창이 된 딸의 얼굴이었을 거예요. 저도 자식이 있으니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아무튼 제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처연하게 느껴지더군요. 엄마는 저를 몇 번이나 달래고 어르면서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정 그러면 내가 같이 붙어 있으마. 설마 애미가 같이 있는데 손찌검을 하겠냐? 그리고 저것도 다 불지르고 요란하게 구니까 들떠서 저러는 거지. 시간 지나면 다 진정될 거야. 정순이 고년이 돌아오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마음이 떠 있어도 어쩌겠어. 다시 조강지처한테 돌아와야지. 네가 조금만 참아라.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저는 얼마간은 친정엄마와도 연을 끊게 되었어요. 아무리 그 당시 친정엄마로서 겨우 생각해낸 방법이라고는 하나 저는 남편과 한 공간에 있게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 저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 엄마에게 보약이랍시고 뭘 사다 바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라니요. 하지만 애 셋을 데리고 당장 어딜 갈 수도 없었던 저는 이혼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를 우리 집에 못 오게 했지만 남편과 같이 사는 것도 싫었어요. 결국 이때 이혼도 별거도 뭣도 아닌 채로 저는 애들을 데리고 무작정 큰언니네로 가게 되었어요. 그나마 언니네는 애가 하나였기 때문에 어찌저찌 우리가 낑겨서 지낼 수는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언니도 어디까지나 얼마간이지 계속 오래도록 지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쯤 되니 엄마도 제가 너무 불쌍하고 답이 없다 싶으셨는지 이혼하라고 그제서 허락을 하시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연정아. 멀쩡히 결혼해서 애만 셋 낳고 잘 키운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내가 잡아 족쳐야 했던 건 강서방이지. 엄한 내 딸 보고 참으라고 얻어맞은 딸이 견뎌야 할 일이 아니었어. 그 집에서 나와라, 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일이 결정을 한다고 금방 진행되진 않았고 고집불통의 극치인 시어머니와 4명의 시누이들은 아주 독한 악마들처럼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아들 하나만 있는데 그 밑으로 자식을 셋이나 낳아두고 심지어 막내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쏠랑 이혼해서 그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니 실행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얘라 이거사? 그러게 네가 주변 사람 관리를 잘했어야지. 애도 낳고 여자가 그 모양으로 처 자빠져 있으면 남자도 여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여시 같은 여자를 집에 불러들인 건 그냥 나 잡아잡수한 거 아니여? 니도 알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어디 세상 순진한 우리 상철이를 죽일로 만들어가지고 생호라비를 만들어? 이 죽일 거사! 하지만 제 옆에는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있었고 팽팽하게 맞서준 언니들 덕분에 지옥 같은 시댁으로부터 벗어나 어렵사리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저는 작은 집을 얻어서 애들 셋과 함께 살게 되었고요. 원래 엄마는 우리 집에 와서 이래저래 도와줄 심산이긴 했지만 이혼하고 난 뒤 엄마랑 붙어 있으면 자꾸 싸울 일만 생기더군요. 제 얼굴에 상처를 보고도 엄마는 못내, 아니 아주 끝내는 저의 이혼이 그리 아쉬웠나 봐요. 제가 애들 키우다가 조금이라도 앓는 소리 내면 꼭 그렇게 속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러게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라 했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서방이 있는 게 얼마나 나았겠냐? 돈이라도 거기서 굴러 들어올 거 아니야. 이 말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던지 툭하면 엄마와 싸우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와도 좀 서먹서먹해지면서 다시 큰언니네로 가시고 홀로 다시 애들을 키웠어요. 사실 붙어있는 건 안 좋긴 했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엄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는 않은 분이셨어요. 그러니 이혼하고 홀로 된 제가 많이 안쓰러우셨는지 얼마간의 최소 생활비를 계속 보태주시긴 했었답니다. 점점 애들이 자라는 동안 언니들이 종종 와서 조카들을 봐주기도 하고 신경도 써주었어요. 그런데 저도 나름의 충격을 겪고 난 뒤 멍해 있기도 하고 힘껏 신경을 못 쓰고 키워서 그런 걸까요? 큰딸도 그렇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막내 아들도 정말 애지간히 제 속을 썩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남편의 빈자리를 생각했어요. 늦게나마 엄마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말이 맞아. 광서방이 이뻐서 다시 데리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식 낳아놓고 짊어지는 짐이 너무 크니까 그냥 아빠 역할이라도 하게 하라는 거였지? 그때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그 인간이랑 살았어야 했나? 어쩜 이렇게 자식들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연달아 가면서 하루에 사고를 쳐대냐.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애기 안 생겨서 절실하다고 하면 한 놈이라도 줘버리고 싶다 정말. 참 어미로서 매정한 소리를 저도 해댔다 싶어요. 하지만 이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놈들이 그 크지도 않은 집안을 부숴가면서 난리를 쳐대느라 저는 아주 잠깐의 바깥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큰딸이 멍청한 사고를 쳐버리면 둘째 딸은 같이 앵앵대고 오줌 싸개가 되어 한강을 만들어 놓고 막내 아들놈은 조용해서 뭘 하나 하면 불꽃인지 뭔지를 터뜨려가지고 화상을 입고 아주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 놈이라도 잡고 좀 어르려고 하면 나머지 두 놈들이 조용히 사고를 치고 밥 하나 제대로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울며불며 가슴을 쳐대는 저를 두고 언니들도 오고 엄마도 와서 얘네들을 좀 야단치기도 했어요. 여간에서 말을 듣는 애들이 아니니 꽤나 무섭고 엄한 말로 혼내곤 했는데 어느 순간 딸내미가 사춘기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척 당황스럽게 말이에요. 엄마, 난 옛날부터 큰 이모랑 작은 이모가 싫었어. 외할머니도 맨날 무섭게 야단치고 말이야. 같이 있는 거 너무 싫어. 엄마가 이모들이랑 할머니 좀 안 오게 해봐. 이때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지네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돈도 다 외할머니한테서 온 거고 비록 말 안 들을 때 야단을 칠지언정 용돈도 주고 겉으로만 야단을 칠 뿐 뒤로는 살뜰히 챙겨주는데 말이에요. 사실 그 무렵 때에는 언니들도 뒤늦게 애가 생기고 바빠서 굳이 올 타이밍도 아니었어요. 엄마도 몸이 아프셔서 이모들네 가 계실 때라 딱히 접점이 있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틈을 타서 큰딸이 저렇게 안 보고 싶다고 못을 박으니 좀 당황스럽고 약간 서럽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씨가 먹히는 애가 아니었고 이미 고집이 엄청 센 상태로 중학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밑에 녀석들도 저런 모습을 보고 똑같이 되바라지게 자라가지곤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쳐대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중학생 되었을 때부터 저는 이 삼남매에 대학을 보내겠다고 공장도 다니고 옷가게도 차려보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해봤어요. 다행히 언니들과 엄마 덕분에 일자리도 얻고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있는 엄마를 통해 저도 조금씩 재산을 늘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쯤엔가 아주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애들 고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에겐 막내 고모이고 저에겐 막내 시누이인 거예요. 글쎄 이 인간이 애들이 각각 20살을 훌쩍 넘겨서 다 크고 나서 굳이 찾아낸 거예요. 이것도 전 큰딸이 말해줘서 알았답니다. 엄마, 막내 고모랑 우리 저번에 만났어. 아빠랑 고모들이랑 다 같이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고모들 엄청 울더라고. 나는 얼굴 기억도 날까 말까 한데 말이야. 아빠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한참 늙었는데 그래도 알아보겠더라. 나는 조금 아빠가 기억 속에 있었나 봐. 뭐야? 그래서 니들 다 찾아가서 만나고 왔다고? 이쯤에는 이미 큰딸은 독립한답시고 원룸을 얻어 나갔고 작은 딸과 아들만 저랑 같은 집에서 살 때였어요. 근데 뭐 사실 성인들이니 제각기 약속도 있고 생활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뭘 알지는 못하긴 하죠. 그런데도 이 녀석들이 저한테 제 아빠 만났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약간 서운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결국 제가 밥 먹다가 아들에게 물어보니 퉁명스럽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왜? 큰 누나가 그래? 근데 뭐 어떡해 엄마. 아빠도 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잖아. 너무 어릴 때 엄마랑 아빠랑 헤어져서 나도 힘들었어. 맨날 아빠 없다고 애들이 놀리고 말이야. 엄마는 그런 거 모르잖아. 나는 아빠랑 가끔은 연락하고 얼굴도 볼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이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조금은 우울해지더군요. 사실 뭐 천륜을 어쩌겠어요. 이걸 저도 잘 정리해서 놔줘야 하는데 남녀 사이인 부부의 연만 너무 생각했던 건지 애들이 새삼 지 아빠를 만나겠다는 게 그렇게 갑갑하더군요. 저랑 제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얼마 뒤 우리 큰언니가 집에 왔다가 저한테 이 얘기를 듣고 도저히 못 참겠는지 아들이랑 작은 딸이 들어왔을 때 붙잡고 일장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 정말 제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맞는 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좀 성급하게 느껴질지 모르고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저는 이쯤에서 자식들과 인연을 끊는 게 좋았을까요? 우리 언니 말에 얘네 반응이 정말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니네들 말이야. 니들 아빠 만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엄마 아빠가 헤어졌는지 모르는 거야? 엄마가 한 번쯤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좋아. 그럼 이모가 말해줄게. 잘 듣고 다시들 생각해봐. 언니 입장에서야 이제 얼마 안 있음 30살 되고 시집 장가갈 나이들이니 진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그간 왜 아빠가 없냐는 애들 말에 늘 둘러대면서 살아왔었고요. 사춘기 무렵쯤 슬쩍 의견을 비친 적은 있었어요.
자기 아빠를 나쁘게 생각해선 좋을 게 없어서 대충 말했더니 얘네는 그걸 진짜로 받아들였나 봐요. 큰딸이 대뜸 따지더군요. 그게 뭐요? 아빠가 엄마한테 손찌검한 거요? 그거야 아빠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애들 셋 데리고 이혼할 게 뭐예요? 나랑 명주랑 명철이 셋 다 아빠 없는 애들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모가 알아요? 그러자 언니 눈이 뒤집혀져서 막 따져댔어요. 이것들아, 힘들기는 니네 엄마가 힘들었지. 니네들 키운답시고 그렇게 바쁘게 살고 지 먹을 것도 못 먹고 입히면서 살았어. 니네 셋 다 대학 나오게 하고 취업시키고 또 니들 시집장가 보낸다고 저러고 일하는 게 니 엄마야. 난 니네들 고생했다 생각 안 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아주 싸가지들이 없어. 사실 언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저렇게 욕을 먹고 있으니 말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편을 들 수도 없을 만큼 큰딸이 대드는데 와, 이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이모가 뭘 알아요? 우리 또래 애들 풍족하게 살 때 우리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맨날 지질이 궁상 떨면서 엄마가 맨날 아끼라 소리만 하고 대학만 보내놓으면 다냐고요. 다른 애들 유학 가고 할 때 저나 명주는 엄마 눈치 보여서 말도 못 꺼냈어요. 툭 하면 돈 없다 우는 소리를 해대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빠 보면 아빠는 제법 여유 있게 살아요. 진즉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 없이 자랐을까 싶어 너무 아깝다고요. 어쩜 키워준 정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만날 거면 만나라고 고함을 질러버렸어요. 더 할 얘기도 없고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괜시리 애들한테 미운털 박힌 것까지 여러모로 면목이 없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알 수 없을 우울감이 더욱 깊어지면서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집에 또 큰 사건이 닥쳐왔으니 작은 언니에게 일이 생기고 말았답니다. 어쩜 자매들 중 하나만 잘못될 것이지 왜 언니까지 그렇게 된 것일까요? 느지막이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던 언니는 형부의 잦은 폭력과 도박으로 인해 그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조카를 하나 낳아놓고서 나름 열심히였던 것 같은데 꽤 충격이 컸던 모양이에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조카를 외할머니인 우리 친정엄마에게 맡겨두고 언니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엄마가 이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우시던지 저는 참 세상이 매섭고 아프단 생각만 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자식들이 내내 벌을 받고 힘들게 사나 보다. 그런데 제발 다시 주워 담기라도 하게 내가 뭔 죄를 그리 지었는지 알려주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말이야. 연정이 네가 보기에는 네 애미가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냐? 남들은 다들 순탄하게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들이랑 까꿍하고 잘만 놀며 살더라. 왜 나만 이러냐고. 곧 있으면 90이 될 노친네가 고등학생인 어린 손녀를 떠맡아서 덜렁 둘이 있게 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때 저랑 큰언니랑 둘 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난감하고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조카는 적어도 우리 애들보다는 나았어요. 제 자식이지만 우리 애들은 정말 되바라지고 지들 멋대로 해요. 하루라도 엄마 속을 썩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데다가 너무 괘씸하게도 지 아빠한테 돈이 넉넉하게 굴러 떨어진다며 그쪽에 붙으려는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래도 조카는 은혜를 아는 애였고 고마운 줄을 알더라고요. 할머니인 우리 친정엄마가 제 보호자가 아니라 자기가 할머니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꼿꼿하게 사는 거예요. 막내 이모, 우리 엄마 언젠가는 오겠죠? 그동안은 제가 할머니 보살피면서 살게요. 저 혼자서 밥도 차려 먹고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조카가 정말 너무 짠하기도 하고 할머니한테 패 끼치지 않겠다며 여자애가 밤늦게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고 여간 기특한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정말 극명하게 그림자를 다르게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집 애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대뜸 결혼 얘기를 하기에 당황스러워했는데 와중에 이런저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저에게 요구를 하지 않겠어요? 엄마, 나 애기 생겨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럼 최소 방 3개는 있어야지. 그리고 요즘 애들도 빌라 거지니 뭐니 그런 말들 한대. 그럼 빌라는 안 돼. 아파트는 얻어야 한다고. 엄마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돼?
와, 이거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삼남매 다 독립시켜서 보내놓고 저 혼자 사는 집도 30평대 빌라였어요. 어찌되었건 서울이기는 하지만 저는 아들이 정 결혼해서 급하다면 제 집에서 같이 살다가 독립시킬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집은 따로 사줘야 한다며 30평대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가 딸린 아파트를 얻어달라는 거예요. 이 녀석아, 누가 너보고 결혼하래? 내가 언제 너보고 애기 가져서 결혼하라고 했어? 네가 대뜸 멋대로 일 저질러 놓고 왜 그러는 건데? 나는 그 돈 못 대줘. 네가 알아서 해. 돈 번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녀석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전 이러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결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를 줄여가지고 결정을 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주 괘씸하게도 어디서 허영이 들린 건지 아니면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지 아빠한테 간 거예요. 이 얘기도 급하게 결정되어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큰딸이 말해서 알았어요. 전 새삼 자식이라는 존재에 너무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때부터 충격은 그렇다 치고 조금씩 기대감이랄까? 아무튼 뭔가를 조금씩 제 안에서 버리게 된 것 같아요.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이렇게 없는 건가요? 저기 엄마 서운하게 듣지 마. 명철이 말이야. 이번에 명철이네 집을 아빠가 해줬대. 그런데 그 뭐지? 아빠한테 아줌마가 있대. 재혼한 아줌마 말이야. 뭐? 아빠가 집을 해줘? 저는 그렇게 묻고도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아주 몇십 년 만에 정수기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건 아주 역겹고 토악질이 올라오는 감각이더라고요. 짧은 몇 초 사이에 아주 역한 느낌이 들려고 하는 찰나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 그건 아니고 다른 여자인 듯 했어요. 큰고모 지인 중에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아빠도 40대쯤에 재혼을 했나 봐.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인가 같이 얼굴은 봤었거든. 아무튼 근데 아빠가 혼주석에 그 아줌마도 앉혀야 한다는 거야. 엄마가 오면 아빠는 안 오겠대. 그리고 집도 다시 생각해본다나?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명철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곤란해해. 엄마한테 말하기 미안하다나? 이후로 아들 결혼식을 두고 얼마나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했던지 이 싸움을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 인간과 하고 자식들과도 했어요. 니네가 사람 자식들 맞냐? 어떻게 몇십 년 키워준 엄마를 그 집 한 채 때문에 버리고 결혼식까지 못 오게 하냐?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결국 다 타버린 무슨 재처럼 큰 상처와 부질없는 것들만 남긴 채 저나 자식들 모두 감정 소진만 기가 찰 정도로 해버린 것 같아요. 큰언니며 우리 엄마며 다들 기가 막혀 하고 죽일 것들이라고 욕을 해댔지만 별 수 있겠나요? 아들은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생떼를 부리고 난리를 쳐댔더니만 지도 양심은 있었던지 신혼여행 끝나고 선물은 사가지고 왔더군요. 며느리랑 같이 왔다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냥 용돈만 얼마 줘서 둘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명절이 찾아왔고 딸들도 눈치를 봤는지 음식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모이기는 하더군요.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몇 해를 넘기고 있던 와중에 큰딸도 슬슬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참에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엄마 줄 돈 없다. 그 나이씩이나 먹었으면 알아서 시집을 가던 아니면 명철이처럼 네 아빠 찾아가서 혼수할 돈 몇천 받아오던지 해. 엄마는 먹고 죽을 애도 없어. 그러자 큰딸은 미안했던 건지 아니면 좀 구슬려 보려고 했던 건진 몰라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휴, 우리 엄마도 참. 엄마, 나는 아니야. 나는 명철이랑 달라. 그리고 왜 그렇게 아직도 꽁에 있어? 명철이가 미안해하잖아. 그리고 그 뭐야? 저번에 큰이모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엄마도 뭐 있다며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건물 줬다고 하던데? 엄마도 나름 재산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중에 죽을 때 주려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랑 여기저기 쓰면서 놀러 다니면 좀 좋아. 아니, 나 결혼할 때 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엄마. 정말이야. 진짜 갈수록 얘도 머리가 오죽 커진 게 아니라서 그런지 내 자식인데도 꿍꿍이를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랍시고 얘네들이 왔길래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아들 장가 보내고 제가 애들한테 이제 니네 안 볼 거라고 했더니 아주 용을 쓰고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뭘 해갖고 찾아오더라고요. 지들 딴엔 미안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이것들이 잠결에 떠드는 소리를 듣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누나, 근데 엄마 건물 있다 하지 않았어? 어디에 있는 건데? 그거 외할머니가 예전에 서초동에서 굴리던 건물 팔고 산 건가? 아유, 모르겠어. 엄마가 죽어도 말을 안 해주는 거 있지? 말 그대로 엄마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야 줄 건가 봐. 어쨌든 네가 저번에 멍청한 짓 한 거야. 아빠는 그거 다 할머니네 재산인 거라 너 집 해준 거 그게 끝이야. 하지만 엄마 봐라. 엄마도 건물 두 채인가 있을걸? 그리고 외할머니도 건물 꽤 있잖아. 엄마 돌아가시면 다 그거 어차피 우리 거 아니냐고. 큰 이모네 아들 영준이도 좀 주겠지만 우리 쪽이 자식이 더 많잖아. 그리고 작은 이모네 수연이? 걔야 뭐 이모가 자기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외할머니가 좀 더 불쌍히 여기려나? 여기까지 듣는데 내가 무슨 금수만도 못한 것들을 먹여 입히고 키운 건지 입이 안 닫아지더라고요. 너무나 평범하게 당연하게 제 엄마 재산을 지들이 나눴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로서도 모자라 외할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까지 참 깜찍하게 조목조목 나누고 있다니요. 이때 극심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전부터 저에게는 수없는 육체적인 고생과 심적인 괴로움이 축적된 것인지 하필이면 제일 힘들고 괴로운 시기에 이것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약간 구토 기운이 올라오고 어질어질한 상황을 쉬없이 겪고 그리고 배가 자꾸 부풀어 오르는 현상까지 경험하다 보니 병원을 가야겠더군요.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결과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때 의지할 사람은 큰언니밖에 없어서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언니야, 나 말이야. 난소암이래. 그것도 4기라 얼마 안 남았다네. 앞으로 길면 1년이라고 하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 정말 어린애 마냥 펑펑 울며 주저앉았고 얼마 안 되어 큰언니는 달려와서 저를 안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 와중에 결국 자식들 생각도 나긴 했지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큰딸에게 알렸고 이윽고 죽죽 다들 알게 되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뜯어먹을 생각만 하던 것들이 막상 제 엄마가 이런 큰일을 당했다고 하니 또 놀란 것 같더군요. 아니면 글쎄요, 요 앞전 그 충격적인 대화들이며 그간 저에게 망치를 꽝꽝 때려가듯 실망시킨 일들을 생각하면요, 그냥 감상적인 상황이 된 것뿐이에요. 대뜸 다들 울상을 해가지고는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전 차분하게 앞으로의 수술 계획 같은 것들을 말했는데 얘네들은 당장 여행이라도 가야 한다며 흥분해 있더라고요. 특히 저를 가장 실망시킨 아들 녀석이 제일 방방 떠 있는 거예요.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떡해. 나도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는데 이쯤 되면 수술해도 큰 방법이 없다네. 보통 보면 이쯤 기수가 되면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가족들끼리라도 조금 서로 위로하고 추억을 만들어야 된대. 그러고 보니 엄마랑 뭘 제대로 한 게 없어. 미안해, 엄마. 이때는 살짝 저도 울컥한 마음이 떠오르긴 했어요. 많이 실망했고 많이 서운했던 자식들이지만 끝에 가서는 그냥 서로 다 너무 고생스러운 인생이었고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싶더군요. 그리하여 우리는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딸 둘은 시집을 안 간 상태라 제 몸들만 챙기면 될 일이었고 아들은 며느리한테 말을 해두고 이번에는 우리끼리 여행을 다녀온다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4박 5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가서도 느낀 건 참 이런 시간을 보낸 게 별로 없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애들이 짜온 일정대로 아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도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네요. 직장 동료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적은 있지만 애들이랑 그런 시간은 못 가졌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애들도 다 커서 각자 나가서 살던 때라 약속 잡자고 해봤자 말도 안 들었겠지만 말이에요. 세속각이네, 무슨 해녀가 해주는 맛집이네, 이런 곳들을 차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즈음 문득 저도 좀 감상적이 되어 애들에게 불쑥 이런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어지간히 이때 바보 같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이제부터 좀 오순도순 엄마 자식들끼리 훈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그 전에 일들을 겪고도 그런 달콤한 기대를 했었나 봐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니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얘기한 거고 그 당시도 진심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후부터 애들은 참 슬프게도 제가 설마 하며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랬던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있잖아. 엄마가 이제사 얘기를 꺼낼까 하는데 엄마도 얼마 안 남았으니 정리할 건 정리를 빨리 해두고 싶어. 엄마 재산을 좀 나눠두고 싶다. 니네한테 이런 얘기는 미리 해둬야 한다니까. 지금 당장 뭐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말로라도 좀 들어둬. 그 말에 애들은 갑자기 눈을 반짝이더니 숨도 쉬지 않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키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생각은 해두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은 없어 늘 머릿속에 맴돌기만 했던 재정계획을 차근차근 털어두고 어디 건물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둘째 딸 표정이 확 달라지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유, 불쌍한 엄마. 그래,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알았어. 잘 이겨내야지, 엄마. 그럼 그 건물은 다 상가 들어오고 하나는 비어 있는 건가? 아무튼 알았어. 다시 좀 알아봐야겠다. 아, 엄마, 근데 있지. 나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나 먼저 올라가도 돼? 사실 나는 내일부터 출근이라 언니랑 명철이한테 엄마 부탁하려고 했거든. 새삼 처음 듣는 얘기를 하면서 일정은 다 같이 맞춘 줄 알았더니 대뜸 자기 먼저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이에 질세라 큰딸이며 아들이며 자기들도 일정이 있다면서 제각기 틀리게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지들도 먼저 가야 한다. 엄마는 좀 더 계셔라. 이러는 거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가라고? 명철이 너는 나랑 같이 왔잖냐? 너는 나랑 같이 가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몹시 귀찮은 얼굴로 자기 일정상 어쩔 수 없다며 끝끝내 먼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숙소는 엄마 이따 가시는 날까지 예약해놨으니까 그때까지 계시면 되고 우리는 먼저들 올라갈게요. 여기 경치 좋잖아, 엄마. 일부러 그래서 호텔도 경치 좋은 곳으로 예약한 거야. 우리도 다 생각이 있었다니까. 알고 보니 저만 왕복표이고 아들 녀석은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표는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 끊었더군요. 결국 저는 이렇게 어정쩡하게 홀로 제주도에 남아 우두커니 이틀이나 더 있다가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에 갔고 그렇게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엄마를 그렇게 매정하게 제주도에 놔두고 그것도 지들이 여행이니 뭐니 실컷 울며불며 가자고 해놓고 말이에요. 아픈 엄마가 혼자 알아서 돌아오게 만들 수가 있나요? 자식 하나도 아니고 둘 셋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말이에요. 정말 도망치듯 그렇게 사라진 애들을 보며 저는 남은 이틀간 호텔방에서 나가지 않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와중에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가족 문제였고 두 번째는 돈이었으며 세 번째는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한 제 자신과의 정리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걸 가족에게 먼저 알렸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저를 더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찌되면 이 일로 인해 저는 삶에 대해서 죽음에 가까워서야 비로소 냉정하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을 아예 안 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길 바랬던 제 바람은 아주 야멸차게 무시되었어요. 병마와 싸우느라 지쳐있는 저에게 더 큰 대못을 박아버린 자식들에게 저는 그냥 아예 안 좋은 엄마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올라가서 며칠을 생각을 정리한 후 곧바로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놈에게만 말할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전해들으라는 뜻으로 말이에요. 듣자마자 딸은 참 슬플 정도로 저를 공격하고 물어뜯더군요. 당장 벌어진 일이 믿어지지가 않는 건지 악을 쓰고 공격했다가 사정을 했다가 빌었다가 다시 분노했다가 아주 정신병자처럼 악을 쓰는데 참 무섭게도 거기서 남편의 어떤 일면을 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들과 그리 열심히 살았던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너 잘 들어? 네가 명주랑 명철이한테 전해. 엄마 그렇게 제주도에 혼자 남겨두고 갔지? 그 이상 변명은 하지 마. 듣기도 싫으니까. 결론은 이거야. 니네한테 줄 건물 없어. 땅이고 뭐고 돈 한 푼도 없어. 니들은 내 새끼들이 아니야. 니들은 저기 이모네 애들만도 못해.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니까 엄마 죽어도 장례도 오지 마. 알았어? 딸은 이때 박박 우겨대더군요. 아, 엄마, 그게 뭔 소리야? 우리가 다 각자 사정이 있었다니까? 누가 누굴 버리고 가? 아,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아니, 그리고 그때 준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바꾸는 게 어딨어? 엄마가 약속한 거 아니야? 자식들 이렇게 버려두고 가겠다고?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니, 엄마, 잠깐만. 전화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봐. 저는 더 듣고 받아주고 실랑이를 하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해줄 시간의 여유가 이제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로서, 엄마로서 할 만큼 충분히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런 내용을 따로 정리해주지 않아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건 제 앞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냉정해지고 명확해지나 봅니다. 그래도 자식 새끼들이라고 잘못되는 건 싫고 조금이라도 얘네들 앞길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혼자 남겨준 제 모습은 누가 뭐라 해도 설명할 길이 없더군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내키지 않으면서 이 알량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줬을 때 훗날 이게 이 망나니 같은 자식들을 더 망치는 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말이에요. 서류로 쓴 것도 아니고 구두로 말해둔 거라 사실 취소야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이 허무한 얘기들을 우리 애들은 제 엄마를 얼마나 바보 천치처럼 여겼으면 그대로 받아들고 사라졌던 건지 너무 기가 막혀서 제 자신이 동정조차 안 되네요. 그냥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서 매듭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남은 인생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될진 모르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머릿속을 명확하게 깨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리도 하고 이것저것 문도 잘 닫으면서 말이에요. 힘든 인생 날들을 살아왔으니 끝은 조금이라도 단순하고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